할머니, 불나면 나 먼저 업어줘요. 7살 아이의 간절한 부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불길 속에서 정부님은 무릎이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먼저 창밖으로 던졌고 자신은 마지막에 떨어졌죠.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를 기다린 건 냉정한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과연 정부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별장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웁니다. 50이 넘은 정부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국자를 들고 간을 보는 모습만큼은 세심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다시마 육수 한 국자. 부님은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먹어야지 또 체할라. 부님은 식탁에 앉은 쌍둥이 남매 앞에서만 말이 길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숟가락을 쥐고 있었죠. 남자아이 지우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고 여자아이 지연이는 부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그릇을 살짝 당겨주었습니다. 밥알이 입 밖으로 나올까봐 조심스럽게 턱 밑에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로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부님은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 방 앞 복도 바닥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자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님은 대답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이불 한 장 깔고 복도에서 쪽잠을 자는 게 벌써 반년째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지만 아이들 곁을 지키는 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님은 그를 몰랐습니다. 이름도 겨우 쓸 줄 아는 정도였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자라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죠. 15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모 생활을 시작한 뒤로 50이 넘도록 남의 집 살림만 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 집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숨소리만큼은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언제 악몽을 꾸는지, 언제 깰지, 언제 안아줘야 하는지. 50평생 남의 집 살림만 하며 산 부님에게 아이들은 처음 만난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나면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냈습니다. 지우는 양말을 혼자 못 신었고 지연이는 머리끈을 매번 풀어버렸습니다. 부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 지후 양말을 신겨주고 지연이 머리를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연이가 부님 목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님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 유치원 잘 다녀와. 유치원 버스가 떠나고 나서야. 부님은 잠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은 삐걱거렸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곁을 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별장은 넓었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침실 4개. 매일 청소를 해도 먼지는 쌓였고
마루는 닦아도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부님은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쯤 별장 주인인 강태문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강태문은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로 더욱 말이 없어졌죠. 손주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며느리가 생각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님이 차를 내오자 강태문은 잠깐 눈길을 주고는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정주지 마. 부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식모는 식모 역할만 하면 돼. 괜히 아이들이 내게 의지하면 나중에 문제야. 알겠습니다. 부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주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 부님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강태문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님은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님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남자아이 지우는 뛰어와 부님의 치마를 잡았고 여자아이 지연이는 부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대요. 우리 지후 대단하네. 할머니, 저는 노래 불렀어요. 우리 지연이도 최고지. 부님은 아이들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님 앞에서만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태문 앞에서는 조용했지만 부님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었죠. 부님은 아이들 가방을 받아들고 손을 씻기고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우유 주세요. 할머니, 저는 과자 먹을래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부님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찬장에서 과자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어댔습니다. 친구가 장난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 부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부님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으면서도 부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국을 끓이면서도 아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중재하고 장난감이 떨어지면 주워주고 울면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예요?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부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지. 그럼 엄마 같은 할머니예요? 부님은 대답 대신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눈물 보이면 아이들이 불안해하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우는 부님 손을 꼭 잡고 잠들었고 지연이는 부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부님은 아이들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들자 부님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이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부님은 복도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아이들 방문 앞을 지킬 자리였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깨면 바로 안아줄 수 있는 곳이었죠. 부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지 남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들 곁에 있으니까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부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숨을 지키는 사람. 부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를 몰라도 이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별장은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강태문 회장의 친척들이 모여드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조카들까지. 부님은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님 씨, 차 좀 더 따라주세요. 과일은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친척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님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접대는 부님의 일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강태문의 큰아들 강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작은아들 강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요즘 좋은 유치원도 많고 기숙형 학교도 있잖아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죠. 부님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어딘가에 보낸다는 말. 부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태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식모 하나가 아이들 곁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부님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대화 소리를 덮고 싶었지만 친척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보다 식모를 더 찾잖아요. 그게 교육상 좋을 리 없죠. 애들이 분수를 모르고 자라면 어떡해요. 부님은 물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평생 배운 대로 들어도 못 들은 척,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강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신탁 관리를 누가 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를 선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친척들은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재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800억 규모의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강태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고 손주들이 그 재산의 상속자였습니다. 부님은 접시를 선반에 올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는 아이들도 안 보이는구나. 돈만 보이나 봐. 거실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부님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은 부님을 힐끗 보고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부님은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후와 지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강태문의 얼굴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 서서 어색해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이가 두리번거리다 부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부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후도 뒤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님 치마를 잡고 숨었습니다.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봐요, 저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님은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지후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이야.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 옆에 있어. 부님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따라주고 과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엌 구석 작은 식탁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은 하나둘 별장을 떠났습니다. 부님은 설거지를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부님은 복도에 이불을 폈습니다. 오늘따라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낮 동안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였습니다. 한밤중 지우가 깼습니다. 악몽을 꾼 모양이었습니다. 부님은 바로 일어나 지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지후가 울먹이며 부님을 안았습니다. 부님은 지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이제 안 무서워, 할머니가 지켜줄게. 지우는 한참 동안 부님 품에서 떨었습니다. 부님은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자 부님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후, 이제 잠들었니? 하지만 지우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만약에 불나면요. 부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꿈에서 불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부님은 지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일 뿐이야, 불 안 나. 그래도요, 만약에 불나면요. 지우가 부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나 먼저 업어줘요. 약속해요. 그 순간 부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부님은 지우를 다시 재웠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나면 나 먼저 업어줘요. 부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불안한지, 왜 이렇게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지. 부님은 아이들 방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그날 밤 부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별장 밖으로는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복도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후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불나면 나 먼저 업어달라던 그 간절한 목소리. 부님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부님은 일어나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지후와 지연이는 나란히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괜한 걱정했나 봐. 부님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친척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딘가에 보낸다는 말,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말. 부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글도 모르는 식모가. 부님은 자신의 무력함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부님은 그저 고용된 파출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별장 2층 한쪽 벽면에서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래된 별장의 전기배선은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은 벽지를 태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부님은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연기가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부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부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부님은 무릎 통증도 잊은 채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직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지연아, 일어나. 부님은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연기를 보고 겁에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불이야?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부님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부님은 아이들을 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님은 아이들 얼굴을 자신의 옷으로 가렸습니다. 계단으로 가려 했지만 불길이 계단을 막고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부님은 다른 방으로 뛰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을 발견하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람 있어요. 2층에 아이들이 있어요. 부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부터 내려보내요. 부님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2층 높이였습니다. 떨어뜨리면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고 연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여기서 받을게요. 빨리요. 아래에서 남자 몇 명이 이불을 펼쳐 들었습니다. 부님은 먼저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지연아, 무섭지?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 믿어.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오빠도 내려보내고 갈게. 먼저 가 있어. 부님은 지연이를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연이는 울면서 부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우리 지연아. 부님은 지연이를 놓았습니다. 지연이가 떨어졌고 아래에서 남자들이 받아냈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빨리요. 부님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는 부님 목을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나 먼저 업어준다고. 부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지킨다. 약속 지킨다. 부님은 지우를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우도 떨어졌고 아래에서 무사히 받아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빨리 뛰어내려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부님은 창틀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등을 태웠습니다. 부님은 비틀거렸습니다. 창틀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부님의 몸이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틀어졌습니다. 위험해요. 아래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부님은 떨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살았으니까. 쿵! 부님의 몸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부님은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리부터 땅에 닿았고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은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봤습니다. 지후와 지연이는 울면서 부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어른들이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후, 지연아. 부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의식은 있어요. 사람들이 부님을 둘러쌌습니다. 부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로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저 아이들 엄마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도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불타는 별장의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부님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부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지후와 지연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 부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부님을 태운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지만 이미 2층은 반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들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태문도 1층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강태문은 담요를 두르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강태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였는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는지. 구급차 안에서 부님은 의식을 잃었다가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부님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무릎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부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았나요? 네, 아이들은 무사해요. 걱정 마세요. 부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의사들이 부님을 급히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슬개골이 산산조각 났고 인대도 끊어졌습니다. 등의 화상도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죠? 간호사가 물었지만 부님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결국 강태문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태문은 새벽 5시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환자분은 무릎뼈가 심하게 골절됐습니다.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일반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뉴스에서 어젯밤 화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태문은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소재 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2층이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원불명의 50대 파출부가 아이들을 구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모한 구조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태문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에는 불타는 별장과 구급차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신원불명, 그저 파출부, 무모한 구조. 강태문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병실에서 부님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무릎이 심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아이들은요? 아, 걱정 마세요. 아이들 무사하대요. 부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강태문을 만나러 왔습니다. 큰아들 강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집은 완전히 탔어요. 2층은 못 쓸 것 같고요. 작은 아들 강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에 데려다 뒀어요. 심리적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소아정신과 예약했습니다. 강태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그 식모 때문에 난리네요. 무슨 소리냐?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아이들 구한 영웅이라고 난리예요. 강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부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양분됐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들 구한 거 대단하다. 그냥 제일한 거 아닌가? 파출부가 아이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무모했다 자기도 다치고. 강민석이 휴대전화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괜히 시끄러워졌어요. 식모 하나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친척들은 부님을 문제로 봤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봤습니다. 강태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아이들 곁에는 전문 간병인을 두는 게 좋겠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출부보다는 자격증 있는 전문가가 낫죠. 아이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요. 맞아요. 이번 일로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대로 된 케어가 필요합니다. 친척들의 말에는 부님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님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강민석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서 못 봐, 나중에 봐. 지금 보고 싶어요. 안 돼, 할머니 쉬어야 해.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아이들은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부님의 병실은 3층이었고 아이들은 1층 로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부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진통제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부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으니까 됐다. 아이들이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님은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절뚝거릴 거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파출부 일도 못하겠지. 부님은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축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릎짐은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후, 지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만 살았으면 돼. 부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님은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등의 화상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와서 무릎 운동을 시켰지만 부님의 다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치료사는 위로했지만 부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로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쪼그려 앉아 청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강태문의 비서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부님시죠? 네. 회장님 명으로 왔습니다.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퇴원하시면 바로 짐을 챙기셔야 합니다. 별장은 재건축 예정이고 새 파출부를 구할 예정입니다. 부님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이제 전문 간병인이 돌봅니다. 회장님 결정입니다. 제가 아이들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뜻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정 씨에게 너무 의지하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저도 시키는 일만 합니다. 퇴직금은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1년치 월급입니다. 비서는 서류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부님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글은 못 읽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님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무릎을 잃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부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부님은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이들은 살았지만 부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문 회장의 별장 서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태문은 쌓여있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강태문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강태문은 간신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태문은 의식을 잃기 직전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손주들과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부님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후와 지연이를 안고 웃고 있는 부님의 모습. 저 여자는 진짜 가족처럼 웃고 있구나. 강태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부님은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문의 비서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짐 챙기시면 됩니다. 부님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뒤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탄 별장은 절반쯤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1층만 겨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님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부님이 썼던 방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부님은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서랍을 열자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부님은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밖으로 나오는데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부님은 멈춰 섰습니다. 지후와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님은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있어요? 할머니. 아이들은 담장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부님은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담장은 높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우리 지후, 지연아. 부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왜 안 봐줘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부님은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담장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다. 그럼 같이 살아요.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안 돼, 할머니는 이제 갈 수 없어. 왜요? 왜 안 돼요? 부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저 고용된 파출부였고 이제 필요 없어졌다고.
아이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부님도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슬퍼할까봐. 정부님 씨, 택시 기다립니다. 비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부님은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역으로 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역으로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별장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님은 작은 여관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부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의지할 사람 없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됐고,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 지후, 지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만 건강하면 돼. 부님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부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습니다. 강태무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의사는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강태무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왔지만 재산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셔야죠. 회사 일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유원장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태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며 아들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강태무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화재 당일 CCTV 영상 가져와. 네, 그걸 왜? 가져오라고. 비서는 다음날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별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무는 노트북을 받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님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아이들 방 앞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님이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부님은 지후와 지연이를 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태무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계속 봤습니다. 부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뛰어가는 모습,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 그리고 지연이를 먼저 창밖으로 내보내는 모습,
화면 속 부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지연아.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았습니다. 강태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지우를 안는 부님. 지우가 부님 목을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지우를 달래며 창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부님이 창틀을 잡고 나가려 할 때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부님의 등이 불에 닿았습니다. 부님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끝났습니다. 강태문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여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구나. 강태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고개 숙이던 그 여자. 말없이 아이들 곁을 지키던 그 여자.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강태문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전날 밤 영상을 봤습니다. 복도 카메라에는 부님이 이불을 깔고 눕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문 앞이었습니다. 저렇게 자고 있었구나. 강태문은 몰랐습니다. 부님이 반년 동안 복도 바닥에서 잤다는 것을, 아이들이 밤에 깰 때마다 달려갔다는 것을. 강태문은 더 과거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 반년 전. 매일 밤 부님은 복도에서 잤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난 영상도 봤습니다. 부님이 아이들 밥을 먹이는 모습, 아이들을 씻기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아이들이 우는 것을 안아주는 모습. 강태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강태문은 손주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 했습니다. 회사를, 부동산을, 돈을 남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악몽 꿀 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우유 한 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만 남겼고 저 여자는 삶을 남겼구나. 강태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강태문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불러줘, 지금 당장. 회장님, 아직 안정이. 당장 불러. 강태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놀라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강태문의 재산 관리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 원장 다시 쓴다. 네. 갑자기 왜? 지금 받아 적어.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태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후, 지연이 명의로 800억 전액 신탁 설정한다. 네, 그건 기존과 동일하고요. 아니야, 관리자를 바꾼다.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강태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님.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부님이요?
그 파출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정부님을 신탁관리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강태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도 정부님으로 변경한다. 회장님, 그건 너무, 왜, 안 되나?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친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 내 유언이야.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태문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문은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확고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 정부님에게 이 병원비 전액 지원하고 무릎 재활 치료비 평생 지원한다. 그리고 월 300만 원씩 생활비 지급한다. 회장님, 저거. 변호사는 받아 적었습니다. 강태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할머니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나보다 더 가족이야. 강태문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중요한 게 뭔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유언장 작성 끝내. 그리고 공증 받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나간 뒤 강태문은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부님이 아이들을 안고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부님 씨,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줘서. 강태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강태문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800억대 재산가의 장례식답게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주는 큰아들 강민석과 작은아들 강민호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친척들이 빈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후와 지연이는 작은 방에 따로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와, 이제 못 봐.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여자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님이었습니다. 헌 코트를 입은 부님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파출불에 불났을 때 아이들 구한. 친척들이 부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왜 왔어? 염치도 없지. 부님은 빈소 앞까지 왔습니다. 강태문의 영정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목발을 옆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픈 무릎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 절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부님이 일어서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님 씨 맞으시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태문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 이제 가려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유언장 낭독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유언장에 넣으셨습니다. 부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식모를 유언장에? 변호사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객들은 밖으로 나가고 빈소 안에는 가족들과 부인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인 강태문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강태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손주 강지후, 강지연 명의로 전 재산 800억 원을 신탁으로 설정한다. 친척들은 예상한 내용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신탁 관리자는 변호사가 부님을 쳐다봤습니다. 정부님으로 지정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식모가 800억을 관리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손주 강지후, 강지연의 법적 보호자를 정부님으로 변경한다. 뭐?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법적으로 다툴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부님은 떨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글도 몰라요. 80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파출부예요. 변호사가 부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아이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부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자격도.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후와 지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른들의 목소리에 놀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님을 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다. 아이들은 부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부님은 목발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픔도 잊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부님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었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친척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오직 부님에게만 그렇게 안겼습니다. 부님은 아이들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목발 없이 섰습니다. 아픈 무릎이었지만 아이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부님은 친척들을 돌아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글을 몰라요. 800억도 신탁도 법도 몰라요. 부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 숨소리는 압니다. 언제 배고픈지, 언제 슬픈지, 언제 안아줘야 하는지. 그건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들은 부님 품에서 웃었습니다. 강민석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저 읽었습니다. 셋째, 정부님에게 평생 의료비와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분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부님은 아이들을 안고 빈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태문의 영정을 받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부님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글 모르는 파출부가 800억의 관리자가 되고 두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부님과 아이들은 새로 마련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태문의 유언대로 변호사와 회계사가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800억은 신탁으로 관리됐고 부님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새벽 6시 부님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고 오래 서 있으면 저렸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아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지후야, 지연아, 일어나야지. 부님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목발은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긴 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조금만 더요. 지후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님은 웃으며 이불을 걷었습니다. 학교 늦어 일어나. 엄마 5분만. 지연이가 부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부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은 이제 부님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부님은 울었습니다. 50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습니다. 엄마도 5분 후에 깨울 거야. 그때는 정말 일어나야 해. 네, 엄마. 아이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님은 부엌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손이 느렸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5분 후 아이들을 다시 깨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뭐예요? 지후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 학교 가서 확인해봐. 엄마는 다 알 줄 알았는데. 엄마도 모르는 게 많아. 부님은 웃으며 아이들 밥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이들은 부님을 안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님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부님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몇 달 전만 해도 여간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일자리도 아이들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통장이었습니다. 부님은 글을 몰랐지만 숫자는 조금 알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강태문이 남긴 생활비였습니다.
부님은 통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님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배고프지? 네, 오늘 급식 별로였어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님은 부엌으로 가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어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지연이 대단하네. 엄마, 저는 축구했어요. 그래, 이겼어? 아니요, 졌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부님은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님은 국을 끓이고 아이들을 돌보고 웃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부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부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한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어. 불 속에서 아이들을 구했을 때 부님은 자신의 인생도 함께 구했습니다. 평생 식모로만 살았던 부님,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님, 그 부님이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우는 부님 왼쪽에, 지연이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영원히요? 영원히. 부님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잘 자, 우리 지후, 지연아. 엄마도 잘 자요. 아이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부님은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복도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부님도 자기 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아이들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부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평생 낫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무릎으로 아이들을 구했으니까, 이 무릎으로 아이들 곁에 남을 수 있었으니까. 부님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지만 부님은 이 그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지연아 엄마 인생 바꿔줘서. 부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태문 회장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 잘 키울게요. 부님은 하늘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부님을 식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파출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처음으로 부님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부님, 두 아이의 엄마. 글은 몰라도, 돈은 없어도, 무릎은 아파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니까. 부님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 국을 끓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식모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부님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정부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부님 같은 사람이 있나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람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